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의 아침저널 금태섭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 100회 특집을 하는 날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차례로 모시고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알려주세요. 문자로 샵 2842, 샵 284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BS 통합 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11월 17일 월요일 금태섭의 아침저널 100회 특집 시작합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100회 특집 방송,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과 함께 AI 시대와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특집 방송 축하해 주러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같이 고생한 그 기억이 있어서 저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님이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정치를 좀 한 단계 발전시켰으면 좋겠네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핫 이슈라서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해명은 내놓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인데 법무부 장관의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장관이 뭐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기대가 많았고 국민들이 좀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의 좀 그런 강행 기조에 오히려 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은 명목상으로 보면은 결국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된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의 실망감이 사람들이 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럼 진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항소 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에 주목이 더 쏠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금태섭 진행자께서도 뭐 검사로서 이력도 있으시고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은 봤고 다 합리적인 지적입니다만 저는 대장동 일당에게 책 잡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유관된 사람들이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대장동 일당에게 실익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이들은 물론 이제 형량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효과도 있을 거고 무죄받은 혐의에 대해서 확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한편 여기서 딜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들이 더 이상의 어떤 재판에서 자기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시는 거네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무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계속 캐고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왜 시켰어요? 뭐 사실 이 사람 돈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 정진상, 유동규 뭐 그리고 남욱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대통령 돼도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이제 입시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은 그래도 너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줘서 자 그럼 뭡니까? 대통령이 가진 고유한 권한 중에 재판 결과가 일찍 확정되면은 사면 복권권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면 복권도 해줄 수 있다. 이게 실제 대통령의 의중인지는 관계없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할 정도의 그런 상태 변화는 맞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8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임기를 아득히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기댈 것은 그거밖에 없었을 텐데. 사면 복권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소통을 안 했겠지만은 희망을 준다는 거죠. 봐라. 이거 그러려면은 그러려면은 이 대장동 재판이라는 게 이미 한 3년 가까이 끈 건데. 내 임기 중에 재판이 끝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인식 정도는 심어주기 충분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나왔던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정성호 장관 혼자서 이거를 하지 않았을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나섰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일에 이 대통령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시나요? 혹은 대통령실이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이제 소위 법무참모 격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익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만은 이런 법무적인 사안을 사실 이게 뭐 변호사를 하시니까 알겠지만은 의뢰인들 중에서 정말 치명적인 것들은 사실 법률가에게도 상의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거 많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제 조력하는 변호인들이 낭패를 보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맞습니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누구랑 상의해라. 그게 이제 김희읒 지읒이라는 사람과 상의하라는 식의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는 이 법률적 대응의 주체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 수 있다 이제는. 변호인이나 이분은 참모진일 수 그냥 있다. 큰 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라 정도의 큰 틀에서 이것만 있을 것이고 이 안에서는 그 명을 받들어 아마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이런 사법제도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대통령과 소통해가면서 이런 거 했으면 좋을 텐데 법무부 장관마저도 어떤 다른 컨트롤 타워에서 돌아가고 있다. 책임을 안 지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겁니다. 민주당은 계속 그 검찰 개혁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친윤 정치 검사의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검사 중에서 결국에는 이문정 검사랑 몇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친윤 검사라고 몰 기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럼 영전했던 검사나 이런 분들 한번 그럼 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해 보시라. 예를 들어 이성윤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해 보시라 한번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서 검찰로서의 과거 검찰로서의 명예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보고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다른 사람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분들의 볼륨이 좀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 지나서 이제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 강국을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취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기대치가 낮은 그 정치에 대한 기대치 낮은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과거사들 워낙 기괴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파헤쳐가지고 파묘하면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오긴 왔다. 근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도 선거 때로 데려가 보면은 뭐 경제에 대한 약간 기괴한 인식, 호텔 경제론이라 불리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AI 100조 이런 거 있는데 구체적인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강론으로 가면서 이제 위험한 지점이 나올 거거든요.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인사였습니다. 인사 문제. 물론 인사의 구조도 이제 뭐 처음에 김현재 실장 이름 나오고 이러면서 문제됐지만은 과연 장관들에 대한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해도나 아니면 결합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분들이랑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느냐. 딱 봤을 때 절반 정도는 그 의원들로 배치했고요. 근데 의원들로 배치하겠다는 거는 당 장악을 위한 그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의원 많이 쓰는 정부야 장관으로 후반기에는 너희가 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 같은 게 살아 있어야 이제 정부의 그림력이 좀 강화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송미령 장관 이분은 뭐 사실상 회전문 인사도 아니고 이 정권의 인사를 쓴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도 봤을 때 뭐 배경훈 장관 과기부의 장관인데 제가 처음에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장관 지명되기 한 3일 전에 처음 연락이 왔어요.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전문가이고 굉장히 좋은 분인 건 맞지만은 일을 같이 해본 인사들은 아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다지는 과정 중인 것 같은데 좀 걱정됩니다. 자, 어쨌든 AI 시대를 앞에 내세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AI 고속도로 얘기를 했고 그러는데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관련해서 총 10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AI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조를 간판으로 걸었지만은 실제 10조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GPU 이런 얘기하고 인프라적인 거,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걸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사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가 이제 전산을 전공한 프로그래머 때문에 잘 알지만은 이 AI 시대에 이것을 뭐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그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의 인력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자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냥 프로그래밍한 사람이랑은 다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꾸역꾸역 시간을 투입하면 결과가 나는 프로그래밍의 산출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만듭시다. 뭐 이런 거는 뭐 배치만 하면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게 예를 들어 어떤 병원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1초 만에 뜨든 2초 만에 뜨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AI 모델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성능도 뛰어나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여기부터는 병렬성보다는 천재가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제 교육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 봤어도 예. 아니 근데 여기는 호박을 깨자는주의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영재 교육이나 엘리트 교육에 대한 반대 의사가 좀 강한 편이고 예, 수월성 예. 교육 자체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반대해 왔는데 예. 어떻게 이 인재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5,000명 증원한다 그래가지고 이공계 초토화시킨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면 민주당은 비슷한 관점을 안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의대 증원만 하더라도요. 예. 민주당이 20년 동안 하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와서 본인이 폭탄을 터뜨린 거지. 사실 인재 양성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그런 이공계 인재관에 대해 가지고는 예. 큰 차이가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중점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인프라 투자 쪽으로만 가고 있다. 예.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 문제 이제 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도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장 성과를 내야 되니까 네. 지금 뛰어난 인재를 뭐 해외에 못 가게 한다거나 네. 해외에서 스카웃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인재 확보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이번 정부가 쓰면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연봉이라 봅니다. 연봉. 예. 네. 우리가 뭐 가서 뭐 회사 찾을 때 예. 어디는 뭐 밥을 준다. 예. 뭐 영화표를 한 장 준다. 이런 거 뭐 자세하게 적어 놓지만은 예. 결국에 눈에 띄는 건 연봉이거든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그 성과의 10% 정도를 예. 임직원과 공유하기로 하면서 예. 뭐 인터넷에 도는 거 보면 하이닉스의 일반 임직원들이 뭐 3억씩 4억씩 보너스를 받는다.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어디 있는 거야? 경기도 이천이야. 그래도 갈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되는 거고 예. 저는 제가 과방위했지만은 예. 우리가 산업 스파이라는 용어 조심했어야 된다 봅니다. 예. 저도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은 예. 예를 들어 국내 유수의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던 사람이 예. 한 20년쯤 근무한 다음에 50대 돼가지고 구조조정이 있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자기 가진 기술은 있을 겁니까? 상당히 축적된 예, 것을.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 그 사람을 버린 이유는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럼 쓸모없다고 판단한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중국이든 어디든 자유롭게 취업해가지고 가는 것에는 또 제약을 많이 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건 되게 역설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굶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 보통 회사들이 뭐 사장급 아니면 뭐 임원급 되면은 예. 한 2, 3년 동안 무슨 고문 비슷하게 있으면서 예. 용돈 받게 해주면서 인재 유출을 방지하지만 예. 뭐 차장급 부장급으로 퇴직한 사람들 연구원 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법으로 형사적으로 예. 너 가서 중국 가서 취업하면은 산업 스파이야 이렇게 몰아버리면은 예. 그거는 기업이 사실상 이 사람들 잡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이나 인재에 투자될 비용을 형사적으로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막아버리는 거다.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USB에 뭐 회사 정보를 들고 가가지고 그런 진짜 산업 스파이. 넘기는 건 잡아야 되지만은 예. 내가 체득한 기술을 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새로운 제2의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국내에서도 그런 인력들 잡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예. 이런 식의 체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지금 형사적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애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재를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내세우는 이 실적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로부터 26만 장의 GPU를 확보한 것은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가 이제 어떤 GPU를 납품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원래 한 3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일부 GPU의 납품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사가 됐었는데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거 아닌데 하고 있죠. 이러니까 또 갑자기 재고가 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뭐 애국심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결국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한국의 뭐 피지컬 AI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간판으로 걸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중국 물량에 대한 이전 수요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인데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AI 무상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모두의 AI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상 좋아하시죠. 근데 이 무상 AI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납득시키려면요. 공공성을 가진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돈 넣는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우리 미래 세대에 투자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지금 제가 중학교에 이제 현장 수업 같은 거 찾아가고 그래도요. 학생들이 챗 GPT나 이런 거 쓰는데 지출한 비용이 꽤 됩니다. 이미 중고등 며칠 전에 연세대에서 무슨 뭐 학생들이 시험을 챗 GPT로 봐가지고 문제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뭐 막을 수 없는 조류가 됐습니다. 예, 이제는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예. 우리가 뭐 완전 최신 문물, 예. IT 쪽에 이런 건 계속 지식이 업데이트되지만은 우리 예를 들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예.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배우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런 AI 모델을 구축해서 일종의 무상 검색 엔진처럼 쓸 수 있는 기반이 활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쓸 학생들은 수백만 명이 깔려 있고요. 저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무상화하는데 이런데 GPU나 이런 걸 쓰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저희 과방이다 보니까 장관 차관 모셔놓고 제가 어떻게 배분할 건데요? 그러면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이 AI 기획하는 단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배분책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핵심이 될 건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장관도 답을 잘 못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GPU라는 게 전략자산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같이 뭐 몇만 장 단 이런 게 아니라 몇십 장씩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대학에. 그런데 정작 이게 입에다가 이제 속된 말로 쑤셔 넣은 거지. 이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연구원들이 받고 나가지고 야 우리 뭐 하지? 아직까지 우리 이거 돌릴 만한 게 없는데 그럼 채굴이나 할까? 뭐 이렇게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지 않도록 잘 배분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AI가 들어간 기술의 대표적인 거를 떠오르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도 운행하고 있고 뭐 이러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혁신에 맞춰서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경우에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그 자체의 기술,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술, 그리고 그걸 운용하는 노하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세우면서 사실 수많은 개발자들이 기대했던 앱스토어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늦어지면서 사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더 치고 나갈 기회를 늦춘 적이 있었거든요. 디바이스 분야에서 우리가 못 만드는 것을 그냥 무역 통제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이 올라갈 기회를 놓친 것처럼 이번에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리가 기술 수준이 약간 미비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인프라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할 기회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규제나 이런 내용에서 최첨단 기술대 테스트베드가 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자율주행만 하더라도요. 큰 틀에서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한국에서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게 있는데요. 반중 정서나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은 막아놓고 이쪽 미국 쪽에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실제적 위협이 되는 것과 아닌 걸 잘 가려가지고 그런 기술에 대한 운용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안 그래도 중국 우한시에 가가지고 출장을 가거든요.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실제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자극을 받을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국에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니까 거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많이 이제 테스트베드 역할을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해 나가야 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과방에 계신. 제가 이제 동탄신도시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택시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택시 총량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웬만하면 안 늘려주려고 합니다. 택시는 줄여야 되는 대상이라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교통 공백이 생기는 곳이 동탄이나 아니면 화성시 같이 인구가 20년 전까지만 20만 명 정도 됐다가 지금 100만 된 곳 이런 곳들은 수원이 인구가 뭐 동탄이랑 화성이랑 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택시 배수는 한 3배, 4배 차이 납니다. 그렇죠. 수원은 오래됐으니까. 수원 애초부터 100만 도시였고 이 화성은 이제 최근에 100만 도시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곳에 택시 허가를 새로 사람에게 내주는 것보다는 이런 곳이 하나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에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겠다. 자율주행으로 해보자. 저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공간들이 경기도권에 이기 신도시나 이런 곳에 많다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요. 제가 동탄의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자율주행 기업들이 저한테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게 해달라. 그런데 이것들을 막아세우는 규제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런 거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솔직히 힘에 부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개혁신당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거리기도 했는데 7월에 한번 뭐 합의했다고 했다가 넘어갔다가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타결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인질 잡힌 게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쉬운 협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도적 수출국이고 우리가 미국에 수입하는 것이 뭐 테슬라 정도 빼고는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어려운 협상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협상 결과 났을 때 어느 정도 그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인데 사실 우리는 얻은 건 없죠. 그렇죠. 원래 관세는 0%였는데 그 어렵게 만들어놨던 한미 FTA 체계라는 것이 형해화됐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민주당에서 오히려 지금까지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기조를 가져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은 유감 표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 뭐 FTA 몇 적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사진 돌아다니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자유무역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었는지 좀 봐야 될 것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약간 이 잠재해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협상이 늘어지느냐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외교 당국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 지금 저는 외신도 자주 챙겨보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미국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깨질 가능성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조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있습니다. 실제 발언한 것들을 보면은 100%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것 같은 분위기까지 가는데 1, 2심은 졌죠. 트럼프 대통령.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빠른 최종 사인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협상을 가져가는 게 좋다는 생각하지만은 한편으로 인질 잡힌 게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빠르면은 1월 전에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전략을 풀어가야 될 거고요. 우리는 하여튼 한미 FTA 틀이 너무 깨졌다 보지 않고 그걸 항상 지렛대 삼아가지고 이 통상협상을 국익에 맞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평가의 마지막으로 하나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이 많은 게 달려 있는 게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통계 조작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번에 저희 천하람 원내대표가 밝혀냈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관련 조치를 하기 전에 11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월 달까지의 통계가 정확히 산입되면은 사실 서울의 다수 지역들 한 8개 지역들 경기도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대상 지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에 매몰돼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한 거 아니냐.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 났을 때를 보면은 세금 때리고 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행정소송도 오늘 들어가고 하지만은 앞으로 좀 통계나 아니면 이런 기준에 대해 가지고 엄격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제가 뭐 특정 자치구에 대해서 뭐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은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사실 은평구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곳은 사실 분당이나 아니면은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역들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됐던 곳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형평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아무리 민주당의 우세 지역구라 해서 결코 뒤집힐 일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공정성에 기반해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지금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모시고 100회 특집 대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도 저희처럼 취임 100일이 훌쩍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그 대표로서 해온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아무래도 그 정당 중에서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은 개인의 리더십이 주목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적 성격을 갖고 있고 뭐 조국당은 지금 뭐 대표했다가 비대위원장 했다가 대표했다 난리 나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는 사실 제가 최대한 분산을 시켜보려고 했던 거죠. 제가 뭐 전당대회 나가면은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당대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좀 빛날 수 있게 해보려는 시도였는데 그게 계엄이라는 좀 혼란스러운 국면과 그리고 아무래도 원외 정치인들은 본인의 앞으로 행보가 제일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서 우선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더십을 다시 잡은 다음부터는 개혁신당의 초심이란 건 뭐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정치 신인들이 큰 권력에 기대거나 아니면 거기 아부하지 않고도 자기적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거였는데
그것에 다시 이제 저희가 집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앞으로는 총선, 대선, 지금까지 뭐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을 치렀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목표가 있을 텐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당의 정치는 사실 사상 누각이 안 되려면은 아랫단부터 단단해야 되는데 기초의원, 광역의원 여기 지점부터 저는 개혁신당의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대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이제 평가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좀 더 보편적으로 넓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20대, 30대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했고 최근은 20대 여성까지도 저희가 이제 확보해 나가는 모양새인데 40대가 사실 대한민국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는 그런 중추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이 먹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정책들을 좀 첨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의 권리나 아니면은 그들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공감대 많이 이뤘지만은 40대, 5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생활의 어떤 보탬이 되는 정책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그 두께가 얇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저희 과제일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치는 정말 와닿는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거 때는 다 승패에 관심이 있다 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관심이 쏠리는 거는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냐, 누가 이기냐, 부산시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개혁신당에서도 그런 정책을 현실에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기초단위 말고도 좀 광역단체에서도 누구 좀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보내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우선 서울, 부산 같은 광역단체 중에 시 단위에서는 이제 저희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그자분들 이름 말하면 그분들에게 유불리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를 내고 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 보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희 개혁신당의 정견을 전달할 수 있는 뭐 관심도 높은 TV 토론이나 이런 걸 참여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V 토론 출전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 때 당연히 많은 사람 합심해서 비례득표율 3.6%몇 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개개인의 정치인에게도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저희의 정책 같은 경우에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를 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내가 이기는 것보다 저쪽이 지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을 벌이든지 하면 그럼 이제 다시 또 작은 정당에는 연대하자, 뭐 단일화하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3지대 군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과 지방선거 연대설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저랑 뭐 정치적으로 이해가 비슷하고 그리고 함께 많은 일을 해왔던 사람들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언급하지만은 저분들과는 같은 팀인 것처럼 항상 동질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건 뭐 몇 년째 항상 그랬던 거고요. 항상 그런 거고. 지금 정당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는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그가 행했던 수많은 안 좋은 행동들에 대해서 공범까지는 아니지만은 동조자 역할을 했던 분들의 그분들도 딜레마가 있겠지만은 용퇴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의 리더십에 위치해 있을 때 아니면 주류에 위치해 있을 때 행했던 많은 판단들이 차라리 그분들이 이념적으로 경도되어서 이런 주체적인 판단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어떤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덩어리짐에 의존하려는 모습이라든지 이거는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무슨 총선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보수 정당이 물갈이가 돼야 된다, 좀 책임지고 용퇴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수 정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공공성이 상실된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 중에 보면은 사실 다음 총선 때 나가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나이가 되신 분도 있고 선수도 충분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약간 여러 가지 겹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파급 효과에 대한 자기 방어적 측면으로 이 덩어리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온 세력과 아주 적대 관계를 얽힌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뭐 저한테 뭐 보수 진영이 승리하려 그러면은 네가 단일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보면서요. 그냥 아주 냉정하게 개인적으로는 대선 승리하니까 뭐가 좋았죠? 라는 질문도 많이 던졌거든요. 저는 제가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뭐 당연히 그때 우리 진행자도 그 캠페인에 하셨지만은 당선된 사람도 고마운 줄을 몰라. 당선되고 났더니만은 당에서는 그 사리사욕에 그득한 무리들이 뭐 판을 엎어버렸고 당선되면 뭐가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무도 못 하더라고요. 뭐 나라를 살리면 윤석열 통이 나라 망치던데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답을 못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미 보수 진영으로 불리는 소위 말하는 지금 야당 세력이 있어가지고 답을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꿔야 된다. 보수 진영이 집권하면 뭐가 좋죠? 그냥 이재명이 아니면 뭐가 좋죠? 이재명이 아닌 건 좋겠는데 뭐가 좋죠? 그거 답을 못 하는 상황이 지방선거에서 이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1.5선이죠 지금. 1.5선이죠.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저는 용꿈 꾸는 사람이다라고 몇 번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면은 긍정적인 것이 적어도 전략적 사고를 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전략적 사고를 한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할 것인데요. 그것에 있어서 저는 또 최근에는 또 다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안 좋은 방향 갔던 게 황교안 대표거든요. 그걸 답습하는 순간 용꿈을 이상하게 꾸는 방향으로 간다. 근데 지금 그 국면이 좀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층 중에서는 이제 지금 물러났지만 전 대표를 지낸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기도 용꿈 꾸죠. 아니 뭐 다들 정치하면 용꿈 꾸는 건데. 근데 용꿈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망상이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꿀 수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텐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지난번에 한덕수, 한동훈 뭐 한한 체제 이거 하겠다 그랬을 때 메시지가 오염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은 윤석열의 황태자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라는 승은을 입고 거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였으나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자력으로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이거는 자력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엄 사태가 터졌는데 선명한 메시지를 냈으면은 계속 그 국면이 이어졌을 텐데 거기서 섭정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메시지가 오염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섭정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당시 왕당파한테는 찬탈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이 또 선명한 개헌 반대를 원했던 세력에게는 기회주의 아니냐 이렇게 비판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그 노선의 선명화가 우선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으로 지금 예를 들어 본인이 원내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런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서 국민의힘의 덩어리짐에 의존해가지고 그걸 목표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선명한 잣대로 가가지고 대안 세력이 될 것이냐는 그거 빨리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덩어리짐에 의존해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신선함을 끼얹어서 하겠다. 이거는 흔히 하는 선택인데 아주 흔하거든요. 그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흔히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흔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솔직히 화투를 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바닥에 깔린 게 없을 때 던지고 그걸 다시 짝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저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돼가지고 제가 던지고 제가 그 패를 딴 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그 미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단을 못 내린다. 저기에 얹혀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굳이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거 하려던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위 국민의힘에서 개혁파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아니면 중도화된 사람들 지칭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신자담론이라는 데 휩싸여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면 나를 부르겠지. 뭐 이거 하시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똑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소위 보수 쪽에 원로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장동혁 대표한테 뭐 이준석, 한동훈,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뭐 오세훈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다 힘을 합쳐서 하기는 어렵겠네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 본인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걸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역설적으로 보수 정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에 유일하게 선거를 이겼던 시기가 김종인 이준석 체제였는데 그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 김종인 대표가 다시 대권 도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고요. 굉장히 훌륭한 원로로서 이 판을 이제 오히려 조율한 역할을 하셨던 것이고 이준석도 그 당시에 나이가 안 돼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 있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용꿈 꾸는 정령기의 대표라 그러면은 어려울 것이다. 보통 관성적으로 황교안 모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양쪽에서 서로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건설적인 협의도 못한다, 대화도 못한다는 건데 이 정치를 고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정치할 타임라인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했던 말, 뭐 보면은 제가 100마디 말하면은 그 중에 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지만은 적어도 그 비율이 60% 70%까지 가면은 제가 70% 상황에서 맞는 말을 하는 상황이다. 그럼 그게 누적될 것이고 그게 개혁신당의 브랜드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맞는 말이라는 거는 처음에 맞아 보이는 말과 나중에 가면 맞는 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전장현 문제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관점에서 지적했던 것이라든지 적어도 개혁신당은 좀 지나 보니까 그때 개혁신당 했던 말이 맞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 정당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개혁신당의 각오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양쪽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중간에서 보다 보면은 그야말로 내로남불로 이때는 내가 맞고 이때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가고 저쪽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 그런 어떤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깰 수 있을까요, 우리 정치가? 저는 국민들께서 뭐 정치 세력을 이쪽 저쪽 선택하면서 정치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는 참 좋은 거다. 오히려 정권이 교체 안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계엄과 같은 드라마틱한 건 아니겠지만은 정책을 보고 이렇게 교체되는 게 좋은 건데. 국민들께서 몇 가지 가치는 지키면서 이렇게 정책적 전환하라고 해주셔야 되는 게 헌법,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이 위협받을 때는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뭐 반기업 이런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쪽이 기고만장해지면은 독재나 아니면 예전에 유신도 그렇고요. 너무 한쪽에 자신감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게 판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지키는 선에서 정책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반응도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00회 특집을 맞았는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이 대표님 앞으로 꿈이라든가 또 어떤 국민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각자의 중요도가 있겠지만요. 지방선거는 정말 많은 사람을 뽑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일꾼 이런 사람 뽑는 것인데 여기에는 좀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혁적이고 젊고 신선한 사람들 많이 공천하려고 할 때 그래 이 사람들에게 뭐 국회의원을 맡길 수는 없어도 사실 우리 구의원부터 한번 하면서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런 게 있다면은 뭐 특히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분산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 공천하고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정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로 나를 위로하는 이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때로는 웃음 넘치는 이야기로, 눈물 짓는 이야기로 나를 만나는 이가 있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라디오를 듣는 당신.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는 라디오와 함께 시작됩니다.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100회 특집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모시고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여야 협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이슈를 몇 개 짚어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지금 핫한 이슈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인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법무부 차관이 그 법무부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자체가 7,800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1심 판결문에서 그 성남시 수뇌부라고 지칭을 하면서 390번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대장동 그분의 몫이 온전하게 보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범죄자께서 자기 몫의 그 범죄 수익을 확실히 챙기기 위해서 검찰로 하여금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국민적인 의구심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12.3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49개 중앙행정조직에 각각 10명 이상의 그 조사원으로 이루어진 TF를 두겠다는 건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 TF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TF를 만들게 되는 의도가 뭐라고 보시고 또 어떤 효용이나 부작용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만 생기면 사람을 솎아내기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정부가 내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TF 또 위원회 이런 걸 심지어 국정원에도 미간이 들어가서 모든 자료를 다 확보를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적폐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이 다 적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만두고 나가고 이랬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폐라는 말을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솎아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람은 챙기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아웃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필요 없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좌파를 위해서만 일을 해라. 이런 명시적인 지시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참 개탄할 노릇입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서 어떤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 사태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 국감 때도 나왔지만 지금은 사실은 김현지라고 하는 이름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그 각인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부속실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전엔 총무비서관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과 김현지의 공동정권인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사에도 다 관여를 하죠. 그다음에 모든 뒤에서 해야 될 부분들 특히 대장동 관련되는 재판들 거기에 또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 또
지난번 그 발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나왔죠. 300억을 예. 거기서 땡겨 와라. 이런 것까지 김현지 지금 현 부속실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사실상 이재명은 그냥 앞에 이제 내세웠을 뿐이고 실질적인 거는 김현지가 좌지우지 다 하고 있다. 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눈을 돌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혼내는 예. 네 편 내 편을 가리는 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챙기는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부의 모습,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쪽하고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안을 넘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지난 6월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원내대표라는 것이 사실 국회에서 원내 사령탑인 셈인데요. 그동안 정치권에 정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5개월간 원내대표로서 의정 활동을 돌아보셨을 때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고 소회는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과라고 내세우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든 시기 동안에 힘들게 싸워왔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3대 특검법입니다. 6월 3일 지나고 6월 4일인가요? 본회의를 처음 열어서 우리는 대선 패배의 아픔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이 3대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처음으로 1호 인사안건 사인한 게 뭐냐? 특검 임명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말 밤 11시 몇 분인가 이렇게 되어서 사인을 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만큼 혹독하게 야당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을 획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경도 강행을 했죠. 온갖 범죄자 장관들 임명을 다 했죠. 거기에다가 사법부는 아예 그 대법원장을 아주 조리돌림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와 맞서가지고 방송사법, 언론 장악, 거기에다가 카톡 검열까지 하는 이런 정권, 무자비한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 야당을 지켜오고 있었다 하는 점이 작다면 작지만 그런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 않나 이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비판도 하고 평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굵직한 외교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과 정상과 회담을 했고 또 한미 관세 협상 타결까지 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재명 그 정권의 외교는 저는 외화 내빈이다. 또는 태산 명동의 서일필. 태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소리는 시끄러웠는데 겨우 쥐 한 마리 나타나는 정도의 결과 아니냐. 그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만 요란했는데 성과는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빈술의 외교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실질적인 거는 별로 없어요. 한중 외교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서해 구조물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적을 못했죠. 그다음 북핵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어떠한 해결책도 지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한국으로 바라볼 때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한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비자를 하다 보니까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또 사고를 치고 사건을 자꾸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국민들이 걱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언사만 남아 있는 외화 내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보수 정치권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이제 한미 동맹의 강화 그리고 또 어떤 안보의 그 강화 측면에서 평가할 점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핵 추진 잠수함은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었고 또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미국 관련 법에 따라서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필라델피아에서. 필리 조선소에서. 이제 이런 주장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동안에도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도 또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떡 하나 줄게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우리 국내에서 건조를 해야 되고 국내에서 건조를 하면서 필요한 설비나 원료 제일 중요한 게 핵 추진이니까 또 기술 그걸 가져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해주면 사실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도 논의가 다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인 언사 차원에서 하나 한국에 선물을 줬다는 식으로 이제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초기부터 이제 속도를 내서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도 깊어졌고 그런 와중에 여야 대화와 협치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서로 싸울 땐 싸워도 가끔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님께서도 취임 100일 소회에서 여야 협치가 무너진 게 가장 아쉽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심정이시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네, 그런 말 했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정청래 대표로부터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악수 못 해보셨나요? 악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정쟁이 아닌 협치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세가 안 되어 있다. 특히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인데다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집권 여당이자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당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만 해주면 얼마든지 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집권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근한 예가 지난번에 정부조직법하고 그 3대 특검법 개악을 하려고 하는 거를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었죠. 합의를 하고 발표까지 했는데 사실상 그 합의할 때 정청래 대표나 그다음에 용산의 대통령실에 우상호 수석이나 다 통화를 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합의를 한 것인데 돌아서서 소위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반발이 엄청나게 나니까 정청래 대표가 들은 바 없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협상을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협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이 가장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지금 개딸 말씀도 하셨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사람들은 여야가 대화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양측의 강성 지지층들은 이제 대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사랑과 악수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 때도 대통령께서 그 당시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표를 2년 넘게 안 만나고 그러면서 협치가 사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건 뭐 민주당 정부건 협치가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지층한테 먹히니까 그렇게 할 텐데 이게 좀 바뀌어서 서로 때로는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려면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크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의 장점보다 단점이 조금 더 이제 부각되는 그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이제 2기 집권을 했지만 부시 전임 대통령이 성함이
바이든.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부시가 생각이 나.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트럼프가 이제 그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또 다시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그 교과서 같은 표본 같은 나라인데 그 큰 나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조금 더 지금 커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보다는 나를 지지하는 우리 사람들만 챙기고 우리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꾸 강경하게 나가고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국민 통합 정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내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상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자, 이제 그 대표님께서도 과거에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정치를 하시게 됐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는데 이게 국정감사를 받아보면은 정말 이렇게 힘든 거를 꼭 해야 되냐 싶다가도 또 이렇게 1년에 한번 국민들이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보고하다 보면 또 이 업무에 더 신경도 쓰게 되고 하고 좋은 점도 많은데 이 국정감사 오래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뭐 옥상으로 올라와 하고 싸우질 않나. 이게 정말 저 아이들 보기 무서울 정도로 막 이 안 좋은 모습이 생기면서 국정감사 무용론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지금 문제점은 뭐고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과 또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정말 저도 오랫동안 그 국정감사 피감 기관 입장에서 국감을 받아봤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동안에 쭉 왔던 문제점들, 쟁점들, 이슈들을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뭔가 잘못이 있다 하면 또 반성하게 되고 고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국정감사의 정인을 채택을 하는 문제에서부터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운영위에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좀 출석시키자라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부터 해가지고 용산의 대통령실 실장들, 수석들 해가지고 70명을 부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김현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아니 그 김현지가 그러면 전 대통령을 포함을 한 70명 정도가 등가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저 현지냐 이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왔던 건데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죠. 2시간 오전 2시간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오전 2시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대가로 그러면 70명을 부르자 하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 채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상임위에서 이제 그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정부에서 자료를 내질 않습니다. 안 내죠. 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뭘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느냐. 이래서 정인 채택하고 자료 제출 문제에서부터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국정감사 기간에 따지는 것보다 12개월 매달 우리 지금 임시국회를 하니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이제 무용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야 간에 정인 채택 문제하고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너무 두둔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 필요한 정인은 국회에 불러서 그래야 하나씩 따질 수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보는 국회 그 국정감사를 기대하는 눈은 서로 싸우고 있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 정부를 상대로 또 정인들을 불러놓고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팩트가 뭐냐, 그럼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하고 개선될 거냐,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자, 금태섭의 아침저널 지금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함께 100회 특집 대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는 끝났고 이
가을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안 심사입니다. 드디어 정부 예산안이 700조를 넘어섰는데요. 728조의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용 현금 살포를 막고 재정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예산안의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예산은 한 집안의 그 살림살이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없을 때는 그만큼 지출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에 지금 728조 정도 예산을 지금 보냈는데 실제로는 그 수입은 세금은 지금 잘 안 거치고 있다는 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금이 안 거치는 것이 세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다 해서 법인세도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법인세 1%포인트 올린다고 해가지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열심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성과가 많이 나가지고 세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꺾어버리는 규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수입은 적은데 예를 들어서 소비 쿠폰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다, 어디 펀드에 출자한다, 보조금도 늘린다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그 중간에 다 이제 국가 채무만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상에도 지금 국가 채무가 1년에 110조 가까이인가 늘어나도록 지금 디자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수입이 적을 때는 그 지출을 일정 부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출 증가율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소비 쿠폰을 주고 지역사랑 상품을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장에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성장에는 효과가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경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성장을 위한 뒷받침을 해주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용 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대 여당에 밀리고 정당 지지도가 낮아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가 봐도 지금 탄핵 이후에 어려우실 텐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회복하려면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롯해서 이 정부나 여당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야당이 그 반사 이익이나 그거를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난 뒤에 한 두서너 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당의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과 어쨌든 간에 엮어 넣어야지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해가지고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전략이 먹혀드니까 계속해서 우리 당을 이제 친윤 어쩌고 저쩌고 또 윤어게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당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엮으려고 하는 좀 그런 악의적인 선동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우리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또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간다는 이런 정치적인 구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 떠났고 우리는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열심히 챙겨서 국민들이 다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음에 집권할 수 있도록 믿고 따르는 정당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더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선 직후에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집권당이 압승을 해온 것이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야당도 해볼만 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전국을 돌면서 민심 청취를 했고 최근에는 호남도 갔는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번 지방선거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하셨듯이 2017년도에 그 탄핵에 의해서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어가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전패를 광역 그 단체장은 대구하고 경북밖에 남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1년 돼 가지고 선거를 할 때 이 부분은 대통령을 좀 지지하고 밀어주자 국정 안정화가 이런 심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 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기반을 다져가면서 상승세를 어느 정도 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는 국잘싸, 국민을 위해서 잘 싸우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주자. 그래서 국잘싸 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주자 해서 일잘싸 이렇게 구호를 하고 민생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쇄신 중심으로 후보도 선정하고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국민을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사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이 되는 것이 내 집 마련하고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아주 많습니다. 11호 대책에 대해서는 성급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문제인지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지니까 도로가 혼잡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를 사지 마라. 차를 없애라.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도로를 넓혀주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원하는데 집 사지 마라 해서 수요를 억제한다고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없죠. 집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이게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 정책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공급 대책이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빠진 수요 억제 대책만 가지고는 부동산이 성공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건축 지금 심각한 게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이게 엮여져 가지고 계약은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대출도 못 받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나는 그 재건축을 하지만 내 재건축을 위한 소위 그 입주권 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팔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옮겨가려고 하는 그 집의 계약도 문제고 그 집에 또 들어온 사람이 또 이동하고 부동산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모든 게 다 스탑되기 때문에 온갖 소송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서울 시내 지금 저 강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군데인가요? 그 구에서는 그 9월달 통계를 반영하면은 분명히 기준에 미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8월달 거까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15 대책 발표하기 전에 분명히 그 저 부동산 원에서 국토부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용산의 대통령실도 다 보냈다는 겁니다.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전거 8월까지만 적용해야지 이거는 분명한 위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계를 그 왜곡하는 것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통계 조작이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는 대놔놓고 주간 상승률을 억제를 시키는 식으로 통계를 숫자를 바꿨는데 이번에는 나와 있는 숫자를 적용을 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통계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내놓으면 됩니다.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되고 공급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 종상향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용적률을 조금 더 완화한다든지 해가지고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규제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서 좀 더 쉽게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민들은 정말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의 모습,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여당에 대해서는 여당에 대한 투쟁에도 선봉에 서 계시고 또 협치에도 선봉에 서 계신 건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원내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예.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법에 이제 다수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대로 그냥 마음대로 한다. 그런 독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함께 가는 합의의 정신으로 끌어가는 것이 국회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치를 얘기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적은 국민의힘도 좀 소수당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상임위를 운영하는데 의원들이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지. 발언하는 도중에 중간에 발언을 잘라버리고 마이크를 꺼버리고 의원한테 퇴장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국회라고 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싸울 때 이슈가 되는 거 싸워야지요. 당연히 싸워야 되지만 국민들이 민생을 챙기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배려와 존중 그런 아량을 가지는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금태섭의 아침저널 오늘은 100회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초대석 시간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외교 현안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 정치의 과제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100회 특집을 맞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뭐 문화나 경제에서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과제라면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좀 제발 좀 서로 너무 상대방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공격만 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지금 국회라는 것이 여야가 모여서 서로 참 국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타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국회의사당 들어가는 계단에서 양당이 항상 피켓을 들고 그냥 구호나 외치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치 지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봐요. 우리 정치가 이제 싸우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점이라면 어떤 걸로 보십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이 사실 어려운 지금 여건하에서 지금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당이면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의 본질이 뭐라고 보겠어요?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을 어떻게 참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 정치의 난 본질이라고 봐요. 지금 뭐 사실 로마 시대서부터 키케로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아니 국민의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최대의 과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치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서 서로 옥신각신 극단적인 지금 투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치 아니에요. 특히 내가 보기에는 지난 뭐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 정권에 대한 그냥 흠집이나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보복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제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치의 양태라고 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태가 최근에 와서는 더
극심해졌다고. 심해졌다.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계엄에 동조한 공무원들을 이제 인사조치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TF를 만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그건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아주 유치한 발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보기에 뭐 공무원들 중에서 계엄에 찬동하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나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뭐 몇 사람이 특별한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마 수는 있지만, 뭐 그 계엄에 대해서 찬성도 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 몇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무슨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무슨 뭐 핸드폰을 포렌식한다든가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는 이 정치가 벌써 이재명 정부가 수립화가 된 지가 지금 5개월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좀 안정을 시키고 서로 포용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기에 갑자기 또 무슨 너무 특별한 TF를 만들어 가지고서 공무원들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과연 정부의 효율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나는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개월 동안에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소위 무슨 TF 같은 거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에 성취한 거를 깎아먹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쯤 됐습니다. 지금까지 5개월의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5개월 동안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봐요. 국민과 어떻게든지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뭐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에 걸쳐서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국의 기본적인 위치를 갖다 방어를 하고 선방을 했다고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큰 뭐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나타나는 뭐 여론조사의 지지율도 볼 것 같으면은 뭐 밖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지지도가 지금 60%를 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뭐 특별하게 무슨 어떤 하자를 지적할 만한 게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에이펙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중지하겠다고 그 재판중지법을 갖고 왔었고 또 최근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포기시켰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당에서 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어떤 실용적인 것보다 이거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여당에서 자기네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무슨 재판금지법을 만든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제 도중에 지금 안 하는 걸로다가 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사실 재판 중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판사들이 결심을 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그 담당을 했던 모든 재판부가 지금 이 일정을 갖다 밀어버리고서 지금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오로지 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상황인데 그거를 뭐 법률로 제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오히려 일반 국민이 보기에 좀 더 어색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의 항소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검찰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을 뭐 나라가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검찰을 평가를 해보면은 솔직히 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안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지금까지 계속 검찰의 눈치를 받고 또 권력의 눈치를 받고 또 권력을 잡을 사람은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썼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권력과 검찰이
공생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력은 검찰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검찰은 거기에 이용을 당하면서 자기네들 고난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지내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한답시고 이제 검찰을 없앤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게 뭐냐. 법무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검찰총장 대행도 임명을 하고 중앙지검장도 임명하고 법무차관도 임명을 하고 막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임명당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과 자기네들의 좀 어떠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 대장동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소위 배임죄 부분이 무죄 판결을 났기 때문에 그거를 항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시에서 검찰의 자기네들 판단에 의하면은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대행이나 자기네들 판단이 항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소를 하면 그만이지. 하면 되는데 그걸 뭐 때문에 물어봐요. 나는 노만석이라는 검찰총장 대행이 뭐 법무부와 용산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고심 끝에 그렇게 했다는 건 난 그건 납득이 가잖아요. 나는 그 사람은 검찰총장 대행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 같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외교적인 이벤트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에이펙 장소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중국과의 정상회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해온 일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무슨 우리나라 외교가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사실은 뭐 친미냐 친중이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연스럽게도 지금 에이펙 회담에 소위 미국 대통령, 소위 중국의 주석이 동시에 오게 돼서 한중회담, 한미회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비교적 그래도 이 정상회담 관계는 잘 이루어졌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소위 미국과의 관세협정 관계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팩트시트가 안 나와가지고서 참 불안한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핵 추진 소위 잠수함을 갖다가 뭐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허락을 받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는 거 볼 것 같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자기 나름대로의 최대의 노력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미중 간에 이번에 좀 정상회담을 하면서 약간 봉합이 되긴 했지만 계속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듭니다. 사실 남북 관계가 지금 대단히 어렵고 북한은 우리를 동족이 아니라 뭐 적대적인 이 국가로 다루겠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나는 뭐 남북 관계는 지금 뭐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이 된 지가 지금 35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반도에는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과거에는 통일이라는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남북 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이상 통일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느 날 우리가 통일은 포기할 수가 없지만 어느 날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하면은 통일이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남북 관계가 그래도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뭐 우리를 적대적인 국가로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상대를 않겠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맹목적으로 그냥 북한을 배척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처음 만났을 적에 북한 김정은이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많이 하잖았어요. 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서 예. 자기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으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무슨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1차 정상회담하고 돌아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이펙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게 해줬으면 참 금삼첨화였을 텐데 예. 그거를 놓치고 만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에이펙 동안에 그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 타결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팩트시트가 안 나오기는 했는데 매년 2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투자하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주고 견딜 수 있을지.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2천억 달러를 예. 한꺼번에 내라고 그랬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매년 뭐 200억 예. 달러씩 내는 걸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나는 그게 아직도 완전히 무슨 타결이 했다고 보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전체 3,500억 달러 중에서 2천억 달러는 매년 2천억씩 200억씩 주기로 했지만 예. 1,500억 달러를 갖다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쓴다는데 그거는 어떤 형태로다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건 아직 분명히 나타나는 게 없어요. 예,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200억 달러 정도를 매년 지불한다는 그 자체가 한국 정책에 큰 문제는 일으키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화제가 됐던 것이 그 엔디비아의 젠슨 황 CEO가 와서 26만 장의 GPU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AI를 활용해서 경제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AI 비서관도 임명하고 AI 쪽에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AI 시대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시대에 대한민국의 AI에 큰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GPU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AI가 꼭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 AI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AI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슈퍼컴퓨터 문제라든가 전력 공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야만이 AI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AI 얘기를 하면서 이 GPU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삼성, SK, 무슨 또 LG, 네이버 이런 현대자동차 이런 큰 기업에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냥 그런 기업에는 사실 AI가 들어가서 AI가 기술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효율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산업의 양극화가 얼마만큼 심화될 거냐는 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산업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 AI로 인해 가지고서 나중에 고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AI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위 양극화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AI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AI가 파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까지를 좀 제대로 좀 챙기면서 AI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좀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보관을 내야 되고 나와요. 예. 사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AI를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가 많이 끌고 왔는데 자동차하고 이게 새로운 먹을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고 또 AI도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도 사실은 성장 못지않은 큰 문제일 텐데요. 양극화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수 정권이 되거나 진보 정권이 되거나 이 양극화 문제라는 거를 전혀 건드리질 않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왜 안 건드리는지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집권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는 사실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색도 안 나고 가장 어려운 과제라서 어려웠고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하면 쉬운 길을 택했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쉬운 길을 택하다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집권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 집권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나는 좀 좋지 않은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정말 양극화는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금태섭의 아침저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과 100회 특집 대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이 사상 최대 처음으로 이제 700조 원을 넘어서 728조의 슈퍼 예산을 정부가 짜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현금성 살포가 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산안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산에 사실은 고정 비용을 빼놓고 지출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뭐 사실은 이 양극화 문제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해소하는데 무엇을 참 주안을 둬야 되느냐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뻗어나가려면은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R&D 예산 같은 거를 내년에 상당히 많이 늘리는 걸로 돼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 또 많이 줄었고요. 그런 거는 보면은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현금 살포를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야당에서 그냥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600조 된 게 얼마 전인데 다시 700조가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도 일각에서 아니니까 나라 빚이라는 것이 순전히 소비성으로 나가면은 빚이 문제가 되지만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좀 빚이 늘어나는 거는 나는 그건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집값이 뛰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지금 3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비판도 많이 쏟아졌는데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 나는 뭐 사실은 아무리 정책을 갖다가 소위 결단을 갖다 한다고 해도 시장 경제 본질을 파괴하는 식의 정책을 해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부동산 시장도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은 보고서 그냥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이거를 좀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거래도 안 되고 중단이 돼버리면은 그 자체가 또 경제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가서 다시 또 까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거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하고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건데 나는 그러는 것이 전혀 배려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은 보유세나 세제까지 건드리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과거 대한민국의 소위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가지고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공도 못하고 아니 대표적인 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투기 억제한다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유명 아래서 세금을 3가지를 도입을 하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정부세, 택지상한지세, 그다음에 이 부동산 가치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 그런데 그게 다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전부 유언 판결 받아가지고서 취소하고 말고 이제 그런 생각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보유세를 잘못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왜 정권제 창출을 못했느냐.
그 사실은 부동산세 잘못 잡아가지고서 뭐 과표 현실화니 뭐 보유세 인상이니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서울시에서 민주당 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평가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참 실망하는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방문을 했고 또 매달 한 번씩 방문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모습을 보고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그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광주 갔던 행보와 비교하는 얘기들도 나왔지만 그때 광주 사람들이 반기고 이제 그 참배도 하셨던 거와 달리 지금은 대단히 많은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의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에 대한 찬성을 하고 윤석열 어게인에 동조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광주 5.18 묘지라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냐. 예. 결국은 소위 전두환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를 하다가 희생당한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기를 방문하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뭐 이번 광주 행보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 어차피 또 야당도 튼튼해야 또 정부 여당도 잘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과는 영 다르고 많이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 좀 많이 변화하면 좋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을 국민의힘의 대통령으로 뽑아가 선출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떠들다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아무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거를 반복하는 이상 나는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내년 5월이면은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약 1년 만인데요. 이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은 또 기반을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우리가 2017년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대승을 했어요. 그와 같은 결과가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내년 봄까지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민주당의 유리한 쪽으로 지방선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여당의 압승이라면은 뭐 한두 군데를 빼면은 여당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일 텐데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이 오세훈 현직 시장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 내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마 제일 앞서가는 거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과연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갖다 선택을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시의 맘다니 같은 이러한 소위 형태의 인물이 나타나면은 뭐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서울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정치인들보다는 좀 더 참신하고
어떤 그런 새로운 인물을 민주당에서 기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할 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있지만 이제 그 의석수가 적은 뭐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정치에서 제3지대가 성공은 잘 못하고 있는데 이 소수정당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특색이 없는 소수정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게 무슨 양당과 전혀 다른 어떤 특색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소위라는 소수정당은 그런 능력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예. 이게 그 항상 우리 정치의 문제가 맨 처음 말씀하신 것도 서로 이제 공격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치의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양쪽으로 진영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어떤 다른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자 그러고 시도를 여러 번 해도 계속 성공을 잘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당이 만들어져도 특색 없는 그냥 소수정당에 그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좀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민의 의식이 바꾸려면은 정치인 자신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 지금도 보면은 맨 서로 상대방을 찍고받고 싸움만 하는 것이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 정당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점점 감에 따라서 이 정치 정당에 대한 국민의 외면에 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게 그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고 계시지만 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과거의 미국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제 정치가 극단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과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못 발전을 해가지고서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극단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간에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과거에는 뭐 여소야대가 되더라도 국정 운영에 별로 문제가 없이 되죠. 그랬죠. 그때는 양당의 소위 중간층이 있어가지고서 그게 타협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그 과정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국 가서는 이제 유권자가 그 둘을 경험을 해볼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막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거라고 봐요.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사실은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관심을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편하게 사는 건데 그게 정치인의 그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그 정치인들의 각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권자도 깨야 된다. 유권자들의 각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100회 특집을 맞아서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한테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유권자가 결국은 지도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위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좀 냉정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너무나 시류에 막 움직여가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소위 투표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좀 바뀌어서 우리 정치가 좀 한 단계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100회 특집 방송으로 진행된 아침저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에 함께해 주신 정치인 분들과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외교 각 분야에서 한 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